오늘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임신한 몸으로 협력업체 사돈에게 발로 차이고 비 오는 날 쫓겨납니다. 단지 작은 회사 사장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공장 사장이 실은 거대 그룹을 소유한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그가 처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과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정의를 실현했을까요? 그리고 딸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충청도 청주 외곽 공단 지역의 한쪽 모퉁이에 자리 잡은 한성테크는 이름만 들어도 이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회사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온 이곳의 사장, 박정도는 올해 65살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장 안은 기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쇳가루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 바닥을 울리는 프레스 소리, 그 모든 것이 정도에게는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정도는 공장 이곳저곳을 천천히 걸으며 직원들의 작업을 살폈습니다.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태명산업 쪽에서 납품 일정 확인 전화 왔습니다. 현장 팀장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정도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태명산업은 한성테크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습니다. 규모로 보면 한성테크보다 몇 배는 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래는 거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도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직원들과도 꼭 필요한 말만 했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도를 과묵하다고도 하고 무뚝뚝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그저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일은 말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도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었습니다. 지은이가 겨우 7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린 딸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정도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서툰 솜씨로 딸의 머리를 묶어주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밥을 차리고 밤이면 딸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회사 일로 아무리 바빠도 학부모 상담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 엄마들 사이에서 유일한 아빠였지만 정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지은은 서울의 큰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 혼자 두고 서울 가면 걱정돼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지은의 말에 정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도는 혼자 방에서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정도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회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지은에게 숫자를 다루는 일은 잘 맞았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 내역을 관리하고 세금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일들을 지은은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직원들도 지은을 좋아했습니다. 사장 딸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않고 늘 조용하고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지은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거래처 태명산업 쪽 사람들 너무 거만해요. 특히 사장 부인이요.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도 우리를 협력업체라고 하면서 완전히 아래로 보는 거 있죠. 대놓고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정도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래는 거래야. 감정 섞지 마라. 일은 일로만 봐야 해.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회의할 때도 우리 의견은 거의 안 듣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더라고요. 지은아, 세상엔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단다. 그냥 우리 할 일만 잘하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정도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은이 힘들어하면 정도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정도의 마음은 언제나 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지은에게는 아버지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태명산업 사장의 아들 윤태준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준은 32, 지은보다 3살 위였습니다. 둘은 1년 전 거래처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태준은 지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힘드시죠? 이런 자리가 편하지 않으실 텐데. 뜻밖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놀랐습니다. 태준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지은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작은 것에도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태준의 집안은 지은의 집안보다 사업 규모가 컸고 무엇보다 태준의 어머니 섬이라는 그런 차이를 늘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은 태준을 만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는 깨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공장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정도와 지은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트로트가 정막을 채웠습니다. 정도가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아빠, 응? 아빠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도는 잠시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난 내가 행복하면 행복하단다. 그것 말고는 바라는 게 없어.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오롯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지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준과의 관계를 아직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2층 집이었지만 정도와 지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현관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둘을 반겼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도는 지나가다 잠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어땠을까? 정도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먼저 씻고 자거라. 내일 새벽에 태명산업 쪽 납품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네, 아빠도 푹 쉬세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정도는 딸의 방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너머에서 지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도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딸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과의 미래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한성테크는 여느 때처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최근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처음엔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리가 한 달 넘게 없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 지은은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초음파 사진이 떨렸습니다. 임신 6주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태준의 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은 축복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축복보다 불안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은 태준을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아, 태준 씨, 나 정말 어떡하면 좋을까요?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태준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준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먼저 우리 아빠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 태준 씨 부모님께. 그래, 그렇게 하자.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아버지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둘 다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그러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정도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거라는 걸 정도는 직감했습니다. 아빠, 나 아기 생겼어요. 정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도는 천천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꼬고 있었습니다. 누구 아이냐?
태명산업 윤태준 씨요. 저희 1년 동안 만났어요. 사랑해요, 아빠. 정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이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겪을 어려움들이 정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준이 그 친구 책임질 거냐? 네,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정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있잖니. 겁내지 마라. 지은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체온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프거나 무서울 때마다 안겼던 그 품이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도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 지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긴장한 얼굴로 정도 앞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은 씨를 책임지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생 지은 씨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도는 태준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은이 아빠로서 묻겠네. 자네 부모님은 아시나? 아직입니다. 이번 주말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양쪽 부모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지.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명산업 사장 부인의 태도를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태준은 부모님께 지은과의 관계를 고백했습니다. 태명산업 사장 윤석호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서미라는 달랐습니다. 뭐, 한성테크박 사장 딸, 협력업체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엄마, 지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 그걸 아이라고 해? 당장 처리해. 우리 태준이가 그런 여자한테 속을 리 없어. 엄마, 뭔 소리예요? 지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 그 여자한테 완전히 넘어갔구나. 안 돼. 절대 안 돼. 섬이라는 격분했습니다. 아들이 협력업체 딸과 결혼한다는 것, 그것도 임신까지 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구겨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섬이라는 지은을 직접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지은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태명산업 사무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섬이란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박지은 씨, 우리 태준이한테서 떨어지세요. 협력업체 주제에 감히 우리 아들을 꿰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디 허락해 주세요. 허락?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허락을 바라는 거예요? 섬이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당장 나가요. 다시는 우리 태준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어머님, 제발. 꺼져요. 섬이라는 지은을 밀쳤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아빠,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아빠, 미안해요. 내가, 내가 잘못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도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아, 어디 있니? 지금 당장 아빠한테 말해. 태명산업 앞이에요. 거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지금 간다. 전화를 끄는 정도는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정도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차는 달렸습니다. 정도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정도는 차를 몰며 와이퍼를 최대한 빠르게 작동시켰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렸지만 정도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태명산업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건물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도는 차에서 내려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은아. 지은은 아버지를 보자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도는 재킷을 벗어 딸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지은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빠한테 말해봐. 태준 씨 엄마가 저한테 나가라고 밀쳤어요. 협력업체 주제에 감히 아들을 깨었다고. 지은의 말이 흐느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딸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이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몸 상태를 봐야 해. 차 안에서 지은은 계속 떨었습니다. 히터를 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도는 백미러로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초점 없는 눈빛, 정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지은을 진찰한 뒤 정도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임신 초기라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충격은 위험합니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정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잠든 지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정도는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정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아니, 어둠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정도의 가슴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정도는 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지은을 방에 누인 뒤 정도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도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한성테크의 설립 서류, 대성그룹의 지분 구조도 각종 비밀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정도는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대성그룹, 국내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부터 전자, 건설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바로 박정도였습니다.
20년 전 정도는 선택을 했습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을 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한성테크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딸이 재벌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시선을 받으며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딸이 짓밟혔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딸이 단지 협력업체 사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정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도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강비서 나야.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와.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내일 얘기하지. 전화를 끄는 정도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성테크의 거래 자료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태명산업과의 거래 내역, 납품 단가, 계약 조건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정도는 꼼꼼하게 자료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명산업이 한성테크에서 받은 부품의 가격과 태명산업이 최종 납품처에 청구한 가격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가 조작의 흔적이었습니다. 정도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태명산업의 하청업체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불법 하도급의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도는 계속 자료를 모았습니다. 납품 비리, 하청 횡령, 불법 하도급,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정도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린터로 주요 서류들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성그룹 본사 회장실에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곳이었습니다. 강 비서는 정도를 보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네. 회사는 별일 없었나? 예, 회장님께서 세워주신 시스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마음은 이 화려한 도시에 있지 않았습니다. 청주의 작은 집에 누워있을 딸이 걱정되었습니다. 강 비서, 태명산업이라고 알고 있나? 예, 우리 그룹의 3차 협력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조사해 납품 비리, 하청 횡령, 모든 불법 행위를 전부 밝혀내. 알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정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집이 내 딸을 짓밟았네. 강 비서는 정도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결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고맙네. 정도는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정도는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고, 정의라고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더 이상 지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정도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분노였습니다. 그 어떤 감정적인 폭발보다 더 무서운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도는 지은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도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기를 정도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둔다. 정도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서재로 돌아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태명산업 사무실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성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윤석호 사장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대성자동차 쪽에서 다음 분기 계약서 보내왔나? 아직 안 왔습니다. 연락해봤는데 담당자가 계속 회의 중이라고만 하네요. 대성전자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납품 물량도 갑자기 절반으로 줄였다고 통보 왔습니다. 석호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명산업 매출의 60% 이상이 대성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였습니다. 만약 이 거래들이 끊긴다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회사 신용도 재평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끝날 때까지 신규 대출은 중단이랍니다.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도 담당자들은 모호한 답변만 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대성그룹 계열사 세 곳에서 납품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품질 기준 미달, 납기 지연, 계약 조건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건 누가 우리를 막고 있는 거야. 석호는 책상을 쳤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섬이라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회사에 무슨 문제 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대성그룹 쪽에서 거래를 끊고 있어. 이유를 모르겠어. 갑자기요? 그동안 잘 지내왔잖아요. 그러게. 뭔가 이상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릴 고립시키는 것 같아. 섬이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설마 한성테크의 박정도 때문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협력업체 사장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석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자금 상황을 계산해 봤습니다. 대출이 막히고 거래처 결제가 밀리면 한 달 안에 자금난이 올 것이었습니다. 석호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석호는 대성그룹 구매 담당 임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원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윤 사장,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위에서요?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태명산업과의 모든 거래를
재검토하라는 본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본사요? 누가 그런 지시를? 임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석호는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제발 힌트라도 주십시오. 우리가 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임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윤 사장, 혹시 최근에 누구를 잘못 건드린 건 아닙니까? 특히 대성그룹과 관련된 사람 말입니다. 석호는 멍하니 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성그룹과 관련된 사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섬이라는 지인들과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재계 부인들의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대성그룹이 협력업체 관리를 엄청 강화한다던데요. 맞아요. 비리 있는 회사들 싹 다 정리한다더라고요. 섬이라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대성그룹이요? 근데 대성그룹 회장이 누구예요?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던데. 그러게 말이에요. 실명 경영을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대신 전문 경영인을 세워놓고 뒤에서 관리한다던데. 신기하네요. 그럼 회장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극소수만 알죠. 철저히 비밀로 하더라고요. 대화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섬이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남편 회사 문제가 대성그룹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섬이란은 우연히 오래된 지인을 만났습니다. 대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던 중 섬이란은 넌지시 물었습니다. 대성그룹이 요즘 협력업체 정리를 많이 한다면서요? 아, 들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나서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회장님이 직접이요? 평소에 안 나서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러게요. 그래서 더 난리예요. 웬만하면 경영진에 맡기시는데 이번엔 뭔가 개인적인 일인 것 같대요. 섬이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회장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지인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대로 확인된 건 아닌데 청주의 한성테크라는 회사 사장으로 알려진 박정도 씨라는 말이 있어요. 표면적으론 작은 회사 사장이지만 실제로는 대성그룹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섬이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성테크? 박정도?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집 밖으로 내쫓았던 박지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게 확실해요? 100%는 아니지만 회사 안에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회장님이 직접 움직이시니까 찍힌 회사들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섬이라는 커피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의 딸이라고 무시했던 박지은이 알고 보니 대성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섬이라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딸을 발로 차고 내쫓았습니다. 그 아이가 임신한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내가 미쳤었나? 섬이라는 중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대출 회수한대.
다음 달까지 전액 상환하라고. 석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섬이라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큰일 저질렀어요. 뭔 소리야? 박정도 씨요. 한성테크박 사장님. 그분이 대성그룹 회장이래요. 석호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이 지은 씨를 어떻게 대했지? 섬이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윤 씨 부부의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태명산업의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거래처는 하나둘 떠나갔고 은행은 대출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월급이 제때 나올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석호는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금 융통을 위해 이곳저곳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업가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사람들은 태명산업을 피했습니다. 사장님, 협력업체들이 외상대금 당장 달라고 난리입니다. 공장 직원들도 불안해합니다. 월급 지급이 가능하냐고 묻는데요. 직원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석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 통장에 남은 돈은 한 달치 월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납품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석호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석호는 아내와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태주는 며칠째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가족회의를 해야겠다. 석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섬이라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날 것 같다. 검찰 조사도 들어온다. 아빠, 그게 무슨... 내가 알아보니 서류상 문제가 있었어. 하청 관리나 단가 조작 같은 것들. 평소엔 눈 감아주던 것들인데 이번엔 전부 문제 삼는다. 태주는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집안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어요? 지은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단지 우리보다 작은 회사 딸이라는 이유로 엄마가 지은이를 내쫓았잖아요. 태준아, 엄마도 몰랐어. 그 집이 이런 집인 줄. 몰랐다고요? 아니, 알았어도 똑같이 했을 거잖아요. 엄마는 늘 그랬어요. 사람을 돈으로 보고 집안으로 봤잖아요. 섬이라는 아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섬이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늘 집안 배경부터 봤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 뱃속엔 내 아이가 있어요. 내 아이 엄마예요. 근데 엄마는 지은이를 발로 찼어요. 비 오는 날 밖으로 내쫓았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지은이한테 갈 거예요. 사과할 거고 다시 받아달라고 빌 거예요. 태준아, 엄마, 난 엄마 아들인 게 부끄러워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섬이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떠나려 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떡하면 좋아요. 이미 늦었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석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호의 인생도 함께 저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대성그룹이 협력업체 비리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태명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납품 비리와 하청 횡령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리포터가 태명산업 건물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출입하는 검찰 수사관들을 비췄습니다. 태명산업 윤석호 대표는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석호는 텔레비전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섬이라는 소파에 주저앉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석호는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태명산업 사건을 다뤘습니다. 댓글창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청업체를 착취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섬이라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섬이라는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은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의 위로 전화였지만 섬이라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섬이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섬이라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분과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은은 청주의 작은 병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한 지 며칠째였습니다. 정도는 매일 병원에 와서 딸을 돌봤습니다. 지은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명산업 관련 뉴스였습니다. 아빠, 왜 그러니? 복수는 이제 그만해요. 저 괜찮아요. 정도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하지만 정이란다. 내 같은 억울한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 정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과묵하고 조용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처음으로 세상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참고 살았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참았지.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다쳤을 때 아빠는 깨달았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정도는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옳은 것이 이기는 세상이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내 아이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는 거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정도는 딸의 곁으로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태명 산업 사건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대성그룹의 숨겨진 회장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30년 동안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대성그룹의 실소유주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습을 드러낼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이곳저곳을 취재하며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이름에 도달했습니다. 청주의 작은 자동차 부품회사 한성테크의 사장 박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거대 그룹의 회장이 그렇게 조용히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대성그룹 박정도 회장, 30년간 신분 숨기고 중소기업 사장으로 살아 협력업체 사장으로 알려진 박정도, 실은 재계 거물. 언론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도의 과거가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대성그룹을 일궈낸 이야기, 아내를 잃고 혼자 딸을 키운 이야기, 그리고 명예와 권력보다 평범한 삶을 택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앞에는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정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기자회견을 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문만 무성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번은 해야겠지. 며칠 뒤 대성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도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평소 입던 작업복 대신 정장을 입었지만 정도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성그룹 박정도입니다. 간단한 인사였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도는 한 기자를 지목했습니다. 왜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사셨습니까? 저는 제 딸이 제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재벌 회장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태명 산업 사건은 개인적인 복수입니까? 정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저는 한 아버지로서 내 딸이 억울하게 당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인으로서 공정하지 못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딸이 관련되지 않았다면 태명산업을 그대로 뒀을 것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정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딸이 당한 일은 수많은 약자들이 날마다 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신분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대성그룹은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도 수평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도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정도는 조용히 본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정도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도를 지지했습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썼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비판했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기업을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정도는 논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딸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도가 들어서자 지은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아빠 봤어요. 기자회견. 그래. 힘들었죠? 괜찮다. 정도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왜 그동안 회장이라는 걸 숨기셨어요? 나한테도요. 정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살지 않길 바랐어. 대성그룹 회장의 딸, 박정도의 딸이 아니라 박지은이라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랐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단다. 하지만 아빠, 저는 아빠 딸인 게 자랑스러운데요. 고맙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내 능력보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먼저 볼 거야. 그게 싫었어.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생긴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아빠는 회장이면서도 공장에서 일하셨잖아요. 직접 부품 만드시고 기계 고치시고 그게 내 삶이었으니까. 돈이나 권력보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왜 미안해?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태준 씨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도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란다. 다만 세상이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뿐이지. 지은은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도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긴 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곧 내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거야. 그냥 자상한 할아버지로만 기억할 거야. 그게 내가 바라는 거란다. 아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답게 살면 돼. 당당하게, 떳떳하게. 정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냉정해도 이 품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의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부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도는 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손을 지키기 위해 정도는 세상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섬이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며칠 사이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은 검게 그늘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오늘 섬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박정도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뿐이었습니다. 그 아들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청주로 향했습니다. 한성테크의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섬이라는 운전대를 꽉 쥐고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지만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성테크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섬이라는 차에서 한참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곳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공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직원 하나가 섬이란을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박정도 사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약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만 꼭 뵈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섬이란의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 느낀 듯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나와서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섬이란은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꽉 움켜쥐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분침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체감되는 시간은 너무나 느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직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사무실로 오십시오. 섬이란은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쪽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도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섬이란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시오. 정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섬이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으려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정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회장님, 일어나시오. 얘기는 앉아서 하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무릎 꿇는 게 마땅합니다. 섬이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도는 잠시 섬이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오. 섬이란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은 씨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준이까지 망하게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태준 씨 애기군요. 정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섬이란은 고개를 들어 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는 정말 지은 씨를 사랑합니다. 지은 씨 뱃속의 아이도 자기 아이로 알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태준이를 망쳤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정도의 물음에 섬이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벌하십시오. 저만 벌하시고 태준이는 살려주십시오. 내가 태준 씨를 해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면 태준이도 그건 윤석호 씨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서미란 씨, 당신은 내 딸을 발로 찼습니다. 비 오는 날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단지 협력업체 사장의 딸이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 말로 내 딸이 흘린 눈물이 지워집니까? 내 딸이 받은 상처가 아뭅니까? 정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였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보고 신분으로 봤습니다. 그게 당신의 가치관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섬이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도는 천천히 돌아서서 섬이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딸을 짓밟은 그 발로 지금 무릎 꿇고 있군요. 섬이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슬픔이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용서요? 정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법이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 당신 남편이 저지른 범죄는 법정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나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정도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섬이라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경비. 정도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곧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을 밖으로 모셔드려. 알겠습니다. 경비가 섬이란을 일으켰습니다. 섬이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문 쪽으로 끌려가며 섬이란은 마지막으로 정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도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언젠가는 용서해 주십시오. 섬이란의 목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정도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를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실현했지만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지은아. 정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딸을 위한 것이었지만 과연 딸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정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도는 공장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도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정도는 한참을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정도는 빈 조수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정도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정도는 다시 앞을 보고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정도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도 혼자였으니까요. 딸은 병원에 있었고 정도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도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청주의 공단 지역에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나무들은 새순을 틀었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을 견딘 것들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은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3kg이 조금 넘는 작은 아기였습니다.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정도는 분만실 밖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딸도 무사하고 손주도 건강했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 아기 보러 안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정도를 불렀습니다. 정도는 서둘러 손을 씻고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은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아기예요. 정도는 천천히 다가가 손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작은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도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손을 만졌습니다. 아기가 정도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크죠? 아빠 손이에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곳이기를 정도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은과 아기는 퇴원했습니다. 정도는 집을 새로 꾸몄습니다. 아기 방을 마련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정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회사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회사? 네, 새로운 회사요. 제 이름으로요. 정도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출산 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결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일하시면서 지켜온 가치들을 저도 이어가고 싶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공정하게 거래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정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아빠가 도와줄게. 그렇게 새로운 회사가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지은테크였습니다. 한성테크 옆 건물을 얻어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정도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경영은 전적으로 지은에게 맡겼습니다. 지은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습니다. 봄날의 어느 오후 간판이 걸렸습니다. 파란 바탕에 흰 글씨로 지은테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안고
간판 앞에 섰습니다. 아기는 새로 만든 아기띠에 편안히 안겨 있었습니다. 정도는 옆에서 딸과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아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실패하면 어떡해요? 그럼 다시 시작하면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가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커다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도는 손주의 볼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기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쯤이면 세상이 조금은 나아져 있을까요? 나아져 있을 거야. 그리고 내 같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말이야. 정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이면 언젠가는 바뀔 것입니다. 정도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지은의 질문에 정도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럼 세상은 결국 진심이 이기게 돼 있어. 내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그 진심이 돌아올 거야.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와. 아빠는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 쉽지 않았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떳떳하게 살았으니까. 지은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직원은 없었습니다. 지은 혼자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컴퓨터 하나, 그리고 전화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시작이 거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은아, 배고프지? 아빠가 점심 사올게. 아빠, 같이 먹어요.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과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둘은 책상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기는 아기띠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태준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도는 김밥을 씹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래? 미안하다고요. 자기 엄마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기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준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잘못된 환경에서 자랐을 뿐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그 사람도 아빠니까.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조심해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알아요. 천천히 볼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는 이만 가볼게. 공장에 할 일이 있어서. 네, 조심히 가세요. 정도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딸이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정도는 그 모습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 정도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요. 고통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슬픔과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으며 사람은 자랐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정도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있었습니다. 딸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주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돌았습니다. 슬픔 뒤에 기쁨이 왔고 어둠 뒤에 빛이 왔습니다. 정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정도는 차를 세우고 잠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정도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도는 그 하루를 또 성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딸처럼 손주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인생은 돌고 돌아 결국 마음이 만든 길로 돌아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행복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이런 정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오늘을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정도 회장은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딸 지은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생명과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진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의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